보통 왕이라고 하면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을 것 같지만 적어도 조선시대의 왕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참으로 바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인터넷에 왕의 하루 일과표가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매일 저렇게 살라고 하면 나도 폭군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죠. 조선시대의 한양은 밤 10시쯤이 되면 인경이라는 종을 쳐서 통행금지를 알리고 새벽 4시가 돼서야 통행금지의 해제를 알리는 종을 쳤다고 합니다. 왕 또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가 되면 일어나야 했다고 하죠. 왕은 보통 침전에 있는 동쪽 온돌방에서 잠을 잤는데 조선 전기에는 경복궁의 강령전,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창덕궁의 대조전이 바로 왕의 침전이었다고 합니다. 지밀상궁들이 왕의 침실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개의 방에서 숙직을 서고 왕의 식사와 세숫물, 옷 등을 담당하는 대전차비들은 침전 근처에서 대기를 했죠. 왕이 일어나면 지밀상궁들은 그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시녀들은 왕의 세숫물을 준비했으며 식사를 담당하는 대령숙소와 수락관 상궁들은 음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침을 먹기 전에 먼저 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으니 바로 5시에서 6시 사이쯤 대비와 왕대비 등 왕실의 우더른들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만약 바빠서 직접 인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내시를 대신 보냈다고 하네요. 이후 죽이나 미음 등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우고 나면 학문이나 정치에 대해 토론하는 경연에 참석합니다. 이 경연은 왕이 세자일 때부터 시작하던 것으로 학문 토론뿐 아니라 중요한 나란 일에 대해서도 자주 다루는 자리였죠. 경연이 끝나면 10시까지 아침 식사를 하고 공식적인 직무를 보기 시작하는 조회가 열렸는데 조회는 백관이 모두 참여하는 정식 조회와 매일매일 시행하는 약식 조회로 나뉩니다. 정식 조회는 매월 5일, 11일, 21일, 25일 4차례에 걸쳐 대궐의 정전에서 백관들이 왕을 아련하는 형태로 열렸으며 약식 조회는 조정의 대신들을 비롯한 승지나 사관 등이 매일 왕을 아련하는 식으로 진행됐죠. 아침 조회가 끝나면 각종 나란 일을 보고 있는 담당 신료들로부터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에는 반드시 사관이 동석해야 했으며 승진은 왕의 비서로서 중앙과 지방에서 올라오는 모든 공문서와 상소문, 탄원서 등을 접수해 미리 검토했고 꼭 필요한 현안만을 골라 왕에게 보고해야 했는데 내용이 긴 공문서는 왕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리했고 자주 있는 일상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그 방법까지 기록해야만 했죠. 때문에 왕은 늘상 있는 평범한 사안들은 승지가 제시한 대로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대로 하라 라는 의미의 결제를 직접 하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다 끝나고 나면 점심을 먹으며 쉴 시간이 주어지는데 11시부터 1시쯤까지 2시간 정도가 주어졌다고 하니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네요. 1시부터는 낮 공부인 주강에 참여해서 학문을 익힌 후 또다시 업무를 봐야 했죠. 이때는 주로 지방관으로 발령받아 떠나는 신료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승진해오는 관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팔도의 관찰사나 중유지역의 수령들은 왕이 직접 만나 업무를 지시하고 그들의 고충사항이나 그 지역 백성들의 민원을 들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덧 해가 저물어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오후 5시 정도가 되면 야간에 대궐의 호위를 맡을 병사들과 장교들 그리고 숙직을 담당할 관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야간에 암구호까지 정해주는 일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안전과 직결돼 있는 일인 만큼 반드시 왕 스스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후 6시부터 1시간 동안 저녁 식사를 하고 나면 다시 저녁 공부인 석강에 참석해야만 했죠. 그야말로 하루 종일 공부를 해야 하는 셈인데 세종처럼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으로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녁 공부가 끝나고 나면 오후 8시부터는 다시 왕실의 어른들께 문안을 드리는 시간을 가진 후 간단하게 면이나 죽 또는 왕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야식을 먹는 시간이 주어졌죠. 그리고 11시에 잠들기 전까지 책을 읽거나 미처 처리하지 못한 각종 문서가 있으면 그것을 읽었습니다. 공문서를 처리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했지만 상소문은 쓰는 신하가 자신의 글솜씨를 뽐내느라 아주 길고 이해하기 어렵게 써놓은 경우도 많았는데요. 왕은 비록 내용이 긴 상소문이라 할지라도 다 읽고 직접 대답을 써줘야만 했지만 하루에도 여러 개의 상소문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루 만에 그것을 다 읽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왕이 상소문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는 일은 대부분 시간이 오래 걸렸죠. 하지만 왕이라고 해서 모든 상소문에 순순히 다 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었으며 만약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상소문이 올라오면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심한 경우 상소문을 올린 사람에게 중벌을 내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제대로 일을 하는 조선시대의 국왕은 일어나서부터 잠들 때까지 계속 업무에 시달려야만 하는 극한 직업이었죠. 매일 좋은 것만 먹고 살았던 왕들의 수명이 왜 그토록 짧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그들의 하루 일과표를 보니 왜 그런지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왕이 이런 업무에 실증을 내고 나란 일을 내팽개쳐두면 왕의 결재를 기다리는 문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산더미처럼 불어나고 한양을 비롯한 각 지방의 행정들이 마비되거나 엉망으로 처리돼 버리겠죠. 그나마 왕이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바로 정일품 이상의 관료가 사망하면 3일간 조정의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였습니다.
그 외에도 정경 이상의 관료가 죽었을 경우에는 2일간, 판윤을 지낸 사람이 사망하면 1일간 조정 업무를 쉬었는데, 만약 자신이 평소 미워하는 신하가 죽었다면 경무에 시달리던 왕으로서는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궁중요리는 한식의 끝판왕이라 불려도 손색없을 만큼 한식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죠. 궁중 음식은 조리 기술이 뛰어난 주방상궁과 대령 숙수들이 각 고을에서 들어오는 제철 진상품으로 정성껏 만들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최고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임금의 식사인 수라상은 반찬의 종류와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왕 혼자서는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도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할 때면 수라상에 올랐더니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 만큼 당시의 왕들은 온갖 진귀한 조선의 요리들을 다 먹어봤을 것으로 짐작되죠. 그렇다면 과연 조선의 왕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실록에 따르면 세종은 고기 마니아로 맵기 고기가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정도였다고 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영계백숙을 가장 좋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그가 고기를 그토록 좋아했던 것은 집안 내력 때문으로 짐작됩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이성계는 여진과 몽골 등 육식을 자주 하는 이민족들과 부대끼며 살던 동북면 집안의 무장이며 아버지인 이방원 또한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갔던 것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세종의 집안은 그가 어릴 때부터 부유했기 때문에 사가에 있던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육식을 자주 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런 세종도 거의 입을 대지 않는 고기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양고기였는데요. 당시 조선 땅에서는 양고기가 나오지 않아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했는데 세종은 자신이 먹을 양고기를 수입할 돈이면 더 많은 백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죠. 조선 역사상 최고의 폭군이라 불리는 연산군은 식탐이 무척 많았던 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특히 진귀한 음식에 집착했는데 그 중에서도 꼬리 요리를 아주 좋아했다고 하죠. 옛날부터 꼬리 요리 중에는 짜리몽 땅에서 딱히 먹을 것도 없어 보이는 사슴꼬리를 최고로 쳤는데 연산군이 가장 좋아했던 꼬리 역시 사슴꼬리였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연산군이 직접 각도 감사에게 공문을 보내 사슴꼬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진상하라고 독촉했다는 기록이 보일 정도인데요.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왕실주방을 관할하는 사홍원에 교지를 내려 음식 재료의 맛과 색깔을 잘 살펴서 만약 나쁜 것이 생기면 담당자를 가려내 문초를 하도록 시켰는데 만약 6달 안에 3번 이상 지적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전에 아무리 뛰어난 실적을 올려 인사고과가 좋더라도 파면을 시켜버렸습니다. 왕실에 올리는 음식 재료 하나 때문에 벼슬자리가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만큼 연산군은 좋은 음식과 진귀한 식품에 병적일 정도로 집착했습니다. 하루는 연산군이 수박이 먹고 싶었는지 중국으로 가는 사신에게 수박을 구해오라고 명령했는데 당시 사헌부의 고위 관리였던 김철령이 먼 곳에 있는 물건을 억지로 가져오면 여기까지 오는 몇 달 동안 상해버릴 것이 분명하니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대했죠. 이에 앙심을 품은 연산군은 김철령이 죽은 지 1년이 지난 후에 그의 시체를 끌어내 부관 참시하고 그의 자식들을 노비로 삼아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산군은 귤이 제철이 아닌 8월에 제주 목사에게 명해 귤을 보내라고 억지를 부린 적도 있었는데 당시 제주도 주민들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귤나무를 원수나무라 부르며 베어버리거나 뿌리채 뽑아버렸다고 하네요. 제15대 국왕인 광해군은 수라상에 잡채가 있어야 수저를 들 정도로 잡채를 좋아했다고 하죠. 명종 시절 탄핵된 간신 이양의 손자인 이충은 광해군에게 맛있는 잡채를 만들어 바친 공으로 호조판서의 벼슬을 얻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매일 청와대에 음식을 배달하며 장관에 오른 셈인데 광해군은 이충의 집에서 음식이 와야만 식사를 시작했을 정도라고 하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주위 사람들은 실력도 없으면서 음식을 바친 공으로 벼슬을 얻은 그를 잡채상서라 불렀다고 합니다. 19대 국왕인 숙종은 검은 색깔 음식을 보양식으로 즐겼다고 하죠. 중병을 앓던 숙종이 오골개를 먹은 뒤 회복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후부터 오골개나 흑염소, 검은깨, 검은콩 등을 자주 먹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말년에 평소 먹던 음식이 입에 물려 색다른 맛을 찾던 숙종은 어해 20필이 연경에 갔을 때 받은 계란떡이 부드럽고 맛이 뛰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수라간에 명을 내려 청나라에 다녀온 사신들이 알려준 레시피대로 빵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카스텔라였죠. 당시 만들어낸 카스텔라는 똑같은 맛을 재현해내지는 못했지만 숙종은 그마저도 매우 좋아했다고 합니다. 21대 국왕인 영조는 여름이 되면 보리밥을 물에 말아 먹을 정도로 서민적인 밥상을 즐겼는데 그 중에서도 청포묵과 미나리, 숙주 등이 든 탕평채를 즐겨 먹었다고 하죠. 영조와 탕평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는데 1940년 쓰여진 조선요리학이라는 책에서는 영조가 신하들과 당파 간의 세력 균형을 위해 추진한 탕평책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여러 가지 채소가 골고루 섞인 탕평채를 내놓으며 탕평책에 대해 설명했다고 주장하며 또 다른 썰은 청포묵의 고기와 나물을 섞어 만드는 탕평채라는 음식을 보고 정책의 이름을 탕평책이라고 정했다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후자 쪽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는 평소 술과 담배를 즐겨한 탓인지 소화불량과 불면증, 발열 등으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어이의 권유를 받은 후부터 석류인산물 김치를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을 때는 전북의 순창고추장 또한 즐겨 먹었다고 하죠. 강화도에서 농민의 삶을 살다 왕이 된 철종은 메밀칼국수와 강화도의 특산물인 순무김치를 즐겨 먹었으며 그 외에 시래기국과 막걸리를 자주 찾았기 때문에 중전이 막걸리를 사가에서 구해왔다고 합니다. 민비의 시혜를 지켜봐야 했던 고종은 불면증으로 기나긴 밤을 새우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야식을 자주 먹었는데 겨울에는 설렁탕과 온면을, 여름에는 냉면을 즐겨 먹었다고 하죠. 다만 맵거나 짠 것을 잘 먹지 못해 냉면에는 배를 많이 넣어 담근 동치미 국물에 편육과 배, 잣을 고명으로 얹어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야식과 함께 사이다와 식혜를 즐겨 마셨다고 하네요. 또한 고종은 한국인 최초 커피 애호가라 할 수 있는 인물로 그는 1896년 아관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머물 때 커피를 처음 접한 이후 덕수궁의 서양식 건물인 정관원을 짓고 이곳에서 커피를 즐겼다고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순종은 차돌박이를 고아서 경단처럼 뭉쳐 조린 음식인 차돌조리개를 즐겨 먹었다고 하죠. 지금까지 조선의 왕들이 좋아했던 음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동안 TV에서 방영된 몇몇 사극들 때문에 조선시대에 왕이 죽으면 그를 담당하던 어이들도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터넷에 떠돌았던 적이 있었죠. 하지만 기나긴 조선의 역사 속에서 왕이 승하했을 때 처벌을 받은 어이는 단 4명에 불과했으며 그 중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은 효종을 담당했던 의원인 신가기와 정조를 담당했던 어이 시민뿐이라고 합니다. 어이란 궁궐에서 임금과 왕족들을 전담하는 의원을 뜻하는데 한국사에서 기록된 어이들 중 가장 오래된 존재는 삼국시대 신라에 있었던 공봉의사라고 합니다. 공봉은 왕의 곁에서 일하는 최측근 관직을 뜻하는 것이니 신라국왕의 바로 곁에 배치된 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과거시험은 크게 나누면 문과와 무과, 잡과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는데 그중 잡과에서 의술과 관련된 의과에 합격하면 국가에 소속된 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의과에 합격하면 바로 내의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실제로 내의원은 정원이 20명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원들은 일반 백성들을 진료하는 해민서나 빈민들의 진료를 맡았던 활인서에서 일하게 되었죠. 지금으로 치면 국립보건소에 근무하는 의료직 공무원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이는 정삼품의 벼슬로 의관들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였는데 단 한 명의 어이만을 뒀던 것은 아니며 2~3명 이상의 어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수많은 의관들 중 겨우 3명만이 어이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기 때문에 경력이 많은 의관들 중에서도 임금의 총애를 받는 사람만이 오를 수 있는 자리였죠. 때문에 어이가 되려면 뛰어난 의술은 물론 왕을 비롯한 윗사람들을 상대하는 처세술과 정치력까지 갖춰야 했습니다. 어이가 됐다는 것은 나라에서 가장 실력 있는 의원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증거였기 때문에 이들은 왕을 치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외에 왕의 명령으로 중요한 신하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세종은 양녕대군이 학지를 앓고 있을 때 어이를 보내 그를 치료하게 했고 자신의 친척이었던 원주목사 조박이 아플 때도 어이 어승진과 김지수를 보내 치료를 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죠. 왕이 신하에게 어이를 보냈다는 것은 실력이 좋은 의원에게 치료를 받으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임금이 그 사람에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총애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컸다고 합니다. 여러 사극에서 임금이 승하하거나 위독한 상황에 처하면 그 책임을 어이에게 뒤집어 씌우며 처벌을 하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이만큼 극한 직업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드라마 태조왕건에서 궁예의 책사였던 종가는 궁예가 독화사를 맞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하자 어이의 멱살을 잡고 만약 궁예가 죽게 되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궁예가 계속해서 심한 고통을 느끼자 종가는 결국 부하장수를 시켜 어이를 죽여버렸죠. 이런 식으로 사극에서 왕이 죽으면 분노한 신하들의 손에 어이가 죽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많은 어이들이 목숨을 잃은 걸로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왕이 죽었을 때 형식적으로 어이를 처벌하는 척 휴가나 다름없는 유배를 보냈다가 다시 복직시키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 하더라도 오진을 하거나 치료를 하지 않고 왕을 내버려둔 게 아닌 이상 어이를 처벌하지는 않았다고 하죠.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기록을 모두 뒤져봐도 왕이 죽었을 때 어이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겨우 4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도 큰 처벌을 받은 의원은 잘못된 시술을 해서 효종을 죽게 만든 신가기와 정조 시절의 어이 시민뿐이라고 합니다. 명백한 의료사고를 일으켜 효종을 죽인 신가기조차도 차명이 아닌 교수형을 받으면서 죽은 후 그의 시신을 보존할 수 있게 했다는 기록을 보면 신체를 손상당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선사회에서 나름대로 배려를 해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신가기는 그런 처벌을 받을 만도 했던 것이 다른 의관이 말리는 것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시술을 하다가 의료사고를 일으킨 끝에 39세의 젊은 효종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효종은 머리에 난 종기를 치료하기 위해 신가기와 유우성이라는 어이들을 불러들였는데, 신가기는 효종에게 종기에 침을 놓아서 피를 빼내는 식으로 독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옆에 있던 유우성이 머리에 침을 놓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렸지만 효종이 신가기에게 침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결국 치료가 시작되었죠. 침을 놓은 후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자 효종은 이제 정신이 좀 드는 것 같다며 신가기를 칭찬했지만, 수전증이 있었던 신가기가 놓은 침이 효종의 머리에 있던 동맥을 뚫어버리는 바람에 효종의 머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의관들은 어떻게든 지혈을 해보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효종은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되죠. 수전증이 있는 의관이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머리에 침을 놓았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미 신가기는 오래전부터 수전증이 있었음에도 침을 워낙 잘 놓기로 소문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침을 놓아 성공적으로 효종을 치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효종 또한 신가기를 믿고 그에게 진료를 맡긴 것이었죠. 하지만 결국 신가기가 실수를 저지르면서 효종이 사망하게 되었고, 명백한 의료사고였기 때문에 신가기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원래 신가기는 임금을 죽게 만든 죄로 차명에 처해질 신세였지만, 효종의 뒤를 이은 현종은 효종이 신가기에게 침을 놓으라는 명을 내렸던 것을 감안해서 차명에서 교수형으로 형을 낮춰주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신가기와 같이 있었던 유우성은 잠깐 유배를 갔다가 현종의 사면을 받아 다시 어이로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를 봐도 명백한 잘못을 했던 것만 아니라면 왕이 죽었다고 해서 어이들을 처벌했던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외에 다른 어이들도 임금이 승하하게 되면 염치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없다는 뜻에서 스스로 사직을 해버린 경우가 많았고, 탄핵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난 경우는 허준을 포함해 6건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6건마저도 대부분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어이로 복직을 했다고 하니 사실상 왕이 죽은 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처벌을 받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이, 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건강한 것도 아닌데 모시던 왕이 죽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어이를 죽여버렸으면 아무리 유능하고 욕심 많은 의원들이라고 해도 절대 어이 자리를 맡으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왕이 죽는다고 해도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사람이나 수많은 왕족들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가장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는 어이를 죽여버린다는 것은 왕실에 있어서도 큰 손해가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어이들도 계속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하네요. 남자들이라면 누구나 다 사랑하는 여성과의 잠자리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정력에 대한 남자들의 관심은 20대부터 60, 70대 이르기까지 남자라면 거의 모든 연령대에 걸쳐 있을 것 같은데요. 정력이 좋다는 것은 남자들에겐 최고의 찬사이자 그만큼 건강하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자신감도 고취시킬 수 있죠. 그렇다 보니 한국의 일부 남자들은 정력에 좋다는 음식이라면 가리지 않고 그게 무엇이든 다 먹을 정도였는데요. 최고로 좋은 상태의 몸과 정력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식습관과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요즘 남자들은 운동도 많이 하고 음식도 옛날보다는 잘 먹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많지는 않을 텐데요. 조선시대 왕들은 일단 운동은 하나도 안 할 정도로 운동 부족이었고, 정치를 하다 보니 신하들에 치여 상상을 초월하는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기 때문에 정력도 그다지 좋지 않았을 것 같죠. 그러나 조선시대 왕들은 최고의 정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책이 있었습니다. 그 비책은 바로 정력을 위해서라면 별의별 걸 다 챙겨 먹었던 것인데요. 오늘은 조선시대 왕들의 정력을 보충하기 위해 먹었던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위인이라면 세종대왕이 빠질 수 없는데요. 이 세종대왕은 평생 운동도 안 하고 앉아서 책만 읽었는데 자녀가 22명이나 되었던 정력가이죠. 그가 가장 애정하던 정력제는 다름 아닌 흰수탉과 숫소의 뽕알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동물의 생식기를 먹으면 정력이 강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 세종대왕의 수라상에는 흰수탉과 소의 뽕알이 빠지지 않고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한 조선시대의 최고의 폭군 연산군 또한 많은 정력제를 복용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연산군은 술과 여자에 빠져 살다 보니 힘이 딸리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연산군은 역대 임금 중에서도 가장 많은 정력제와 최음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몸보신과 정력 보강을 위해 사슴꼬리를 즐겨 먹었습니다. 사슴꼬리는 면역력 증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와 함께 지방이 적어서 정력에 도움을 주는 음식이었죠. 그리고 배짱이 귀뚜라미 등의 곤충을 먹기도 했고, 물개의 거시기인 해구신, 사슴의 거시기인 노편을 항상 섭취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양기를 북돋아 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백마의 거시기를 잘라 먹기도 하고 백마고기도 즐겨 먹었다고 하죠. 연산군은 별의별 걸 다 야무지게 잘 챙겨 먹은 것 같네요. 아무튼 요즘 남자들도 정력이 좋아진다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모조리 다 먹는데요. 조선의 왕들도 그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잠자리도 있었죠.
잠자리는 암컷과 수컷이 하늘을 날아다니며 짝짓기를 하는데 그것을 본 어이들은 정력에 좋은 음식이 될 것이라 여겼고 왕들이 정력이 떨어질 때면 잠자리를 잡아 바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푸른색 눈을 가진 잠자리는 자양강장 효과가 있어 발기부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리고 물개의 거시기를 말하는 해고시는 정말 유명한 정력에 좋은 음식인데요. 옛날에는 울릉도와 독도 등지에 물개가 많이 살았었고 그 물개들을 잡아 성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수컷 물개는 번식 기간인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침부터 밤까지 수백 번에서 수천 번까지 짝짓기를 한다고 하죠. 이 파이팅 넘치는 물개의 짝짓기를 보고 물개의 생식기를 먹으면 힘이 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즐겨 먹던 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민물뱀장어입니다. 마늘과 함께 민물뱀장어를 먹었을 때는 밤에 잠자리에서 조금의 피로도 느끼지 못할 만큼 굉장한 파워를 발휘했다고 하죠. 실제로 장어는 현재에도 최고의 스태미나 음식이기도 하고 두뇌 발달이나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는 음식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여름에 장어를 즐겨 먹었다면 가을에는 참새를 먹었는데요. 참새의 뼈를 발라내고 찹쌀과 함께 죽을 수 왕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참새고기 또한 원기를 회복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신장과 간 기능 강화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조선시대 왕들은 곤충에서부터 동물들의 거식이나 말에서 참새까지 정력에 좋다 하면 온갖 것들을 다 먹었는데요.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반해 중국에 있었던 수많은 황제나 왕들이 섭취한 정력 음식은 심히 엽기적이고 충격적입니다. 청나라 황제들은 건강을 위해 보약을 많이 먹었는데요. 그중 가장 즐겨 먹는 것이 바로 사슴피 녹혈이었죠. 심지어 청나라에서는 녹혈을 황족들에게서만 대대로 내려오는 비방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한풍제 때는 전문성이란 신하가 황제에게 사슴 100마리를 공해서 키우게 했고 매일 신선한 녹혈을 마셨다고 하죠. 그것뿐인지 몰라도 효과 또한 좋아서 밤마다 후궁들과 잠자리를 가져도 전혀 피곤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가 연합군에 의해 공격을 받을 때 한풍제는 100마리의 사슴을 어떻게 데리고 도망가나 하고 고민했을 정도로 녹혈을 즐겨 마셨다고 하죠. 또한 명나라의 황제들은 도사들이 알려주는 방중술을 맹신했다고 하는데요. 도사들은 황제가 극도의 쾌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방중술을 시전해 주었고 연단이라는 정력제를 만들어서 황제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단을 만들 때 드는 재료에 큰 문제가 있는데요. 대부분 중금속으로 만들었고 중독성이 있거나 마약 같은 것들로 만든 것이라서 황제의 건강에 치명적이었다고 하죠. 그런데 명나라의 가정제는 직접 홍련단이라는 불로장생 명약을 만들었는데요. 홍련단에는 수은, 비소, 비상 등의 중금속, 그리고 독약에 해당하는 재료들과 아침이슬, 처녀의 첫 번째 월경혈 등을 넣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처녀의 첫 번째 월경혈이라는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13세의 소녀들을 징발해서 궁 안에 머물게 했는데요. 깨끗한 월경혈을 얻기 위해 식사를 극도로 제한했고 가능한 한 아침에 맺힌 이슬만 먹였다고 하죠. 또한 그의 아들 윤경제는 아버지가 개발한 추석이란 선단을 자주 먹었는데요. 추석은 어린아이의 오줌에 소금과 석회석을 혼합해서 만든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는 한나라 때부터 수나라, 당나라까지 수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황제는 물론 귀족들까지 즐겨 먹었던 정력제가 있죠. 그것은 다름 아닌 오석산이라는 약이었는데요. 이것은 정력제이자 각성제였습니다. 오석산은 석유황, 석종류, 자석영, 적석지, 백석영 이렇게 5가지 광물을 갈아서 만들었는데요. 이 오석산에는 비소, 수은 등이 함유되어 있어 거의 독약에 가까웠고 이 약을 먹게 되면 중추신경에서 작용해 흥분 효과를 일으키는 등 거의 마약에 가까웠죠. 이 오석산을 즐겨 복용하고 세상에 많이 알린 인물은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사위인 하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오석산을 먹으면 병을 낫게 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맑게 해주고 기분을 극도로 좋아지게 한다며 극찬을 했죠. 실제로 오석산을 복용하게 되면 온몸에 열이 나고 흥분되어 거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지경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열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대로 죽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약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독성이 매우 강해서 한번 복용하게 되면 끊을 수가 없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 위험한 오석산은 정력제니 자양강장제니 하며 잘 포장되어서 위진남북조의 현학자들과 중림칠연 등 유명한 문학가들도 중독이 될 정도였으며 황제나 돈 많은 귀족들도 즐겨 복용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진시황은 전복과 구기자를 즐겨 먹었으며 중국 역사상 최강의 정력가로 꼽히는 한무제의 정력제는 인삼을 곁들인 새우였다고 하죠. 현재에도 정력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 단연 굴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서양에서는 옛날부터 굴을 정력제로 여겼습니다. 굴을 즐겨 먹었던 인물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나폴레옹인데요.
그는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끼니마다 굴을 챙겨 먹었을 정도로 굴덕후였습니다. 프랑스의 대작가 발자크는 한 번에 1444개의 굴을 먹었을 정도로 굴 매니아였죠. 또한 클레오파트라의 연인 줄리어스 시저도 굴을 즐겨 먹었고 바람둥이의 대명사인 카사노바 역시 강한 정력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50개의 굴을 마시듯이 먹었다고 합니다. 정력이 강해지길 위해서나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에게 정력은 가장 중요한 남자의 상징인 것 같네요. 조선시대와 중국에 있던 수많은 나라의 왕이나 황제들도 정력제를 수시로 복용할 정도로 스태미나 관리에는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정력에 좋은 음식들을 빠르게 소개해드리면 호두, 토마토, 수박, 대게, 홍어, 굴, 부추, 복분자, 산수유, 마늘 등이 있습니다. 저는 굳이 이런 거 안 먹어도 충분히 강한 남자이지만 오늘 저녁은 복분자주에 안주로 부추굴전을 먹어야겠네요. 조선시대 왕들의 정력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떤 동물들을 반려동물로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강아지와 고양이를 가족처럼 여기는 것처럼 조선시대 사람들도 동물과 교감하며 함께 살았을까요? 지금부터 조선왕조실록과 여러 역사 문헌에서 찾아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반려동물 문화가 있었지만 오늘날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당시의 반려동물 문화는 주로 왕실과 양반층의 전유물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졌죠. 백성들이 개나 고양이를 키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려나 애완이 아닌 실용의 목적이었습니다. 개는 집을 지키고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한 도구로 여겨졌던 것이죠.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속담은 아마도 양반 집게는 호의호식했지만 평민의 집게는 가축 신세에 불과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왕실과 양반층에서는 다양한 동물들을 애정을 담아 키웠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왕들 중에는 동물을 특별히 아꼈던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연산군은 동물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는데요. 연산군은 궁궐 안에 사냥개를 많이 길렀고 때로는 조회 시간에 개들이 함부로 드나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연산군은 친혈할 때 군졸 10명이 응방에 사냥개 10마리를 끌고 어가를 호위하라 라고 명하기도 했죠. 또한 그는 내정에 항상 강아지 한 마리를 길렀는데 그 턱 밑에 방울을 달아 강아지가 놀라 뛰는 모습을 보며 재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광기는 동물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연산군 10년에는 호랑이, 표범, 곰 등을 산채로 잡아다 후원에 가두고 고기를 먹이며 구경하거나 친히 쏘아 죽이는 것을 즐기기도 했죠. 반면 숙종은 진정한 반려동물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숙종은 금빛 고양이 금손을 매우 아꼈는데 밥상 옆에 앉혀놓고 고기 반찬을 손수 먹였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금손이가 숙종이 세상을 떠나자 식음을 전폐하다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고양이를 명릉 곁에 묻어주었다고 하네요. 성종 역시 동물을 좋아했던 왕으로 사슴과 원숭이, 백조 등을 궁궐 안에서 키웠습니다. 성종은 유구국에서 바친 원숭이에게 옷을 입히는 문제로 신하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조선시대 신하들은 왕이 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성리학적 통치 이념 때문이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왕에게 도인 수준의 인격 수양을 요구했었죠. 왕이 군자처럼 수양하며 덕을 쌓아야 나라가 태평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동물을 기르는 것은 정신을 흐트리는 잡기 정도로 여겨졌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농본주의 사회였던 조선에서 애완동물은 귀중한 곡식을 축내는 존재로 여겨졌는데요. 태종시대에 일본에서 선물 받은 코끼리는 하루에 콩을 엄청나게 먹어치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뭄이 들면 왕이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과 연관짓기도 했죠. 성종 17년 경연에서 정오품 신종호는 성종이 사냥용 매를 기르는 것이 못마땅했었는지 전하께서 해청을 기르고 철망으로 새장을 만들어 드리게 하심은 완호하는 일의 뜻을 두시미니 어찌 하늘을 공경하고 걱정하며 근면하는 데 있어서의 성실함이라 하겠습니까? 라며 은근히 가뭄의 책임이 왕에게도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성종은 재변이 오는 이유야 내가 덕이 없어서 그렇지 어찌 해청에 소치이겠는가. 매를 날려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비가 오게 할 수 있을지를 알지 못하겠다 라고 반박했죠. 한편 조선시대의 양반층이 기르던 인기 있는 반려동물들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김홍도의 삼공불안도를 보면 두루미가 등장합니다. 두루미는 선비의 고고함, 평화와 장수의 상징으로 여겨져 양반들이 애완동물로 키웠다고 합니다. 사실 두루미는 야생성이 강한 조류라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과 함께 지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문헌에는 두루미를 기르는 방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죠. 산림경제 제2권에는 학을 기르는 데는 오직 울음소리가 맑은 것을 최고로 치며 긴 목의 다리가 멀쑥한 것이 좋다. 학이 병들었을 때는 뱀이나 쥐 또는 보리를 삶아 먹인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춘향전에도 춘향의 집에 두루미를 키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거지 행세를 하며 전에 내가 있을 적에는 수미산 학두루미에 한 자웅이 있었더니 한 마리는 어디 가고 다만 한 마리 남은 거는 이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슴 역시 양반들이 즐겨 키웠던 동물입니다.
십장생에 속하는 동물로서 고귀한 품격을 상징한다고 여겨졌죠. 성종 또한 사슴을 좋아해서 궁궐에서 키웠다고 합니다. 매 역시 조선시대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의 매는 해동청이라 불리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중국의 조공으로 바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내응방이라는 관청을 두고 매를 잡고 관리했을 정도로 중요시되었죠. 무신들과 사냥꾼들은 매를 길들여 사냥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나 무신들은 취미로, 사냥꾼들은 생계를 위해 매를 길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죠. 조선시대 백성들은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동물을 키웠습니다. 개는 집을 지키기 위해, 고양이는 쥐를 잡기 위해 길렀죠. 조선 전기 문인 권오무는 충묘설에서 고양이를 기르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고양이가 쥐를 잡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기록에 따르면 백성들 중에도 금붕어, 오리, 거위, 원앙 등을 기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산림경제에는 꿩, 물오리, 원앙 등 야생 조류의 알을 주워다 달객에 품게 해서 부화시키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죠. 물론 이러한 동물들도 대부분은 식용이나 다른 실용적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의 국왕에게는 외국에서 진귀한 동물들이 선물로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원숭이, 코끼리, 낙타, 앵무새 등이 대표적인 예였죠. 태종 11년에는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 받았는데 이 코끼리는 하루에 콩 4마리에서 5마리를 먹어치웠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끼리는 자신을 놀린 사람을 밟아 죽인 후 귀향을 가 전국을 떠돌다 세종 때 죽었다고 하죠. 중국의 사신으로 간 사대부들은 이국의 동물들에 대한 기록을 많이 남겼는데 재주를 부리는 곰과 개, 말하는 앵무새, 유리병에 금붕어를 넣어 키우는 풍속 등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물을 기르는 이유 중 하나는 정서적 교감일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시 산거자풍 20수 중에는 고양이도 오게 하여 이마를 쓰다듬으며 자애로운 불심으로 손자처럼 대한다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응이는 강아지 2마리를 얻고 라는 시에서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개는 무심한 동물이 아니니 닭, 돼지와는 비길 수 없어라 라고 시작하는 이 시는 개가 주인을 알아보고 반기며 재주가 민첩하다는 등 개의 특성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조선시대 사람들도 동물과 교감하며 그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동물들에게 각종 상징과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루미는 선비의 고고함과 평화를 상징했고 사슴은 장수와 고귀함을 의미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동물들이 나타나면 기륭을 점치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흰 사슴이나 흰 까치가 나타나면 나라에 경사가 있을 징조라고 여겼고 개나 고양이가 기형의 새끼를 낳으면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천인감응설, 즉 사람과 하늘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시대의 반려동물 문화는 오늘날과 많이 달랐지만 동물을 사랑하고 그들과 교감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변함없었던 것 같습니다. 왕과 양반은 취미와 상징으로, 백성들은 실용적 목적으로 길렀지만 모두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반려동물과 맺는 관계의 뿌리는 어쩌면 그 먼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500년 넘는 세월 동안 계속된 조선왕조에는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부터 마지막 왕인 순종까지 모두 27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들의 평균 수명은 약 46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왕이라고 하면 그 나라에서 가장 귀한 신분이니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으며 잘 살기만 하다 갔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들 또한 고통 속의 생을 마감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과연 조선의 역대 국왕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먼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는 중풍과 화병 증세가 겹치면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왕위를 물려준 아들 태종과 불화를 자주 일으켰던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이 화병으로까지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국왕인 정종은 역대 조선의 왕들 중 가장 근심 걱정 없이 무난한 삶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63세의 나이에 별다른 질병 없이 노안으로 인해 사망했다고 하죠. 3대 국왕인 태종은 왕으로 있던 시절에도 그랬고 세종에게 국왕의 자리를 물려준 상황 시절에도 사냥을 무척이나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말년에도 틈만 나면 사냥을 나갔는데 1422년 사냥을 갔다 온 이후에 갑작스런 고열에 시달리다가 혼수 상태에 빠진 후 폐렴 증세로 인해 사망했다고 합니다. 4대 국왕인 세종은 무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어린 시절에는 계속 공부에만 전념하고 20대 초반에 왕위에 오른 후에는 열정적으로 국정을 돌보느라 사냥을 비롯해 운동 같은 것은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하죠. 게다가 평소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식사 습관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비만 체질인 것은 물론 각종 성인병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건강이 몹시 악화되었고 재위 후반기에 들어서는 각종 질병 때문에 병석에 누워있느라 도저히 나란 일을 볼 수 없는 지경이 되면서 아들인 문종에게 대신 국정을 다스리도록 했죠. 결국 1450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면서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주된 사망 원인은 바로 당뇨병 때문이라고 하네요. 5대 국왕인 문종은 등에 생긴 종기의 일종인 등창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죠. 현대에 와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독약과 항생제 연고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병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종기를 치료하고 있기 때문에 종기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사람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가 없던 100년 전만 하더라도 종기로 인해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죠. 6대 국왕인 단종의 경우 실록에는 그가 자신의 장인인 송현수와 숙부 금성대군의 죽음을 전해 듣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을 메었다고 되어 있지만 승정원 일기나 후대 왕들의 기록을 보면 사약을 거부한 후 타살된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합니다. 7대 국왕인 세조는 피부에 고름이 생기던 것이 문둥병이라 불리는 나병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나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세조는 계속되는 불면증에 괴로워했고 겨우 잠이 든다고 하더라도 악몽을 꾸는 하루하루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되는 악몽과 불면증 때문에 신경쇠약 증세까지 나타나면서 1468년 5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9대 국왕인 성종은 1494년 가을부터 폐결핵과 천식 등의 폐병 증세가 나타나면서 병석에 눕게 되었는데 계속 누워있었던 탓인지 문종과 같은 등창이 생긴 데다 배꼽 밑에도 갑자기 종기가 생겼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0대 국왕인 연산군은 중종 반정이 일어나면서 왕위에서 쫓겨난 후 강화도로 유배를 갔는데 이때 그를 독살하려는 시도가 무수히 많았다고 하죠. 하지만 당시 강화도 부사가 필사적으로 그를 지킨 탓에 겨우 목숨을 건졌고 이후 연산군은 강화도에서 교동도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유배 생활을 하던 그는 폐쇄자된 자신의 아들 이왕이 사약을 받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식음을 전폐한 채 괴로워하다가 천연두에 걸리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12대 국왕인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죽은 후 단식을 시작하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고 하는데요.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그런 인종의 건강을 걱정한 신하들이 세종마저도 태종의 상중에 고기를 먹었다고 외치면서 계속해서 인종에게 고기를 먹을 것을 권했지만 인종은 끝내 거부했다고 합니다. 결국 1545년 6월 26일 인종은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기절한 후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하다가 8개월 뒤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평소 인종에게 포악스럽게 굴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 갑자기 다정한 모습으로 인종에게 떡을 권했고 그 떡을 먹은 인종이 사망했다는 설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사에서만 나오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14대 국왕인 선조는 중풍으로 인한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1608년 3월 16일 대신들에게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는 유언을 남긴 뒤 5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 그의 마지막 수라를 준비하던 궁녀 중에 훗날 광해군의 총애를 받았던 김기시가 있었기 때문에 선조가 독살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15대 국왕인 광해군은 인조반정이 일어나면서 폐위를 당한 후 강화도로 유배를 가 있었는데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쯤 청나라에서 광해군이 폐위당한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조선을 흔들어 보려는 시도를 했었다고 하죠. 때문에 강화도에 있던 광해군은 머나먼 제주도로 옮겨진 후 67세의 나이에 노안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수명으로만 따지면 역대 조선의 국왕 중 네 번째로 장수했던 임금이라고 하네요. 16대 국왕인 인조는 1649년 초부터 건강이 악화되면서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그해 6월 전염병이 돌던 시기에 학질 증세를 보이다 사망했다고 하죠. 실록을 보면 인조에게 갑자기 두드러기와 오한 증세가 나타나자 의원이 진찰을 해보더니 학질 증세가 있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17대 국왕인 효종은 그의 머리에 있던 종기에 독이 계속 오르자 의원에게 침을 맞았는데 하필이면 효종에게 침을 놓은 의원 신가기가 수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신가기는 원래 무인이었지만 침술에 능했고 평소 손이 떨리는 수전증이 있었음에도 침을 잘 놓기로 소문이 난 인물이었죠. 1658년 효종의 볼기에 종기가 났을 때 신가기가 침을 놓으면서 종기가 치료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효종의 머리에 종기가 났을 때도 신가기가 치료를 맡게 되었는데요. 이때 신가기는 종기에 있는 독이 얼굴에 흘러내려 부스럼이 생길 수 있으니 그 전에 침을 놓아서 나쁜 피를 뽑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와 함께 효종의 진료를 맡은 의관 유우성은 이번에 종기가 생긴 곳은 머리이기 때문에 경솔하게 침을 놔서는 안 된다며 말렸지만 효종의 지시로 결국은 신가기가 침을 놓게 되었죠. 하지만 수전증을 앓고 있던 신가기가 실수를 하면서 효종이 침을 맞은 부위에서 검붉은 피가 계속 솟아나왔고 지혈을 하는데도 실패하면서 효종은 결국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됩니다. 의료사고를 일으킨 신가기 또한 교수형을 받고 목숨을 잃게 되었죠. 20대 국왕인 경종은 황당하게도 게장을 먹은 것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데요. 실록에 따르면 경종은 1724년 8월 20일에 생감과 게장을 먹은 후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다가 5일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누가 경종에게 감과 게장을 보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에는 훗날 영조가 되는 경종의 이복동생 연인군이 경종에게 그 음식들을 보내 독살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죠. 덕분에 영조는 왕위에 오른 후에도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경종을 독살했다는 의혹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22대 국왕인 정조 또한 역대 조선의 국왕들이 그랬던 것처럼 종기 때문에 고생했는데 말년에는 종기에서 나오는 고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하죠. 정조는 무더운 여름날 계속해서 고름이 쏟아져 나오는 탓에 힘들어했지만 무리하게 종기를 치료하다 죽었던 효종의 일 때문인지 제대로 된 치료를 해보지도 못하고 인삼을 넣은 탕약만 마시다가 결국 병세가 악화되면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조가 심한지와 정순왕후에 의해 독살을 당했다는 음모론도 있었지만 이후 정조가 심한지와 몰래 서찰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정순왕후 또한 정조와 사적으로 친한 관계였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독살보다는 종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 많아졌다고 하네요. 24대 국왕인 헌종은 성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녹용과 인삼을 꾸준히 먹다가 신부전증에 걸린 후 심장질환까지 겹치게 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26대 국왕인 고종은 1919년 1월 21일 아침 6시에 덕수궁에서 사망했는데, 그가 뇌출혈 또는 심장마비 때문에 사망했다는 설과 그날 아침 독이 들어있는 음료를 마시고 사망했다는 설이 있죠. 고종의 시신을 염했던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시신이 죽은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심하게 부풀어져 있었고 이가 이미 다 빠져 있는 등 부패가 정상인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독살되었다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고종이 독살되었다는 설이 당시에 크게 퍼지면서 전국적인 규모의 3.1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 이후 강제로 양위를 당한 후로도 고종은 계속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고종의 존재를 부담스럽게 여긴 일제가 고종을 독살시킨 게 아니냐는 주장이 많다고 하네요. 신분제 사회인 조선에서 임금의 장인인 국구들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기만 하다 갔을 것 같지만 의외로 이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불행한 최후를 맞은 이들이 많았다고 하죠. 과연 왕을 사위로 둔 국구들의 최후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3대 국왕인 태종 이방원의 스승인 민제는 제자인 이방원을 자신의 사위로 맞았는데, 그 사위가 훗날 정변을 일으키더니 국왕의 자리에까지 오르면서 민제도 순식간에 왕의 장인이라는 신분이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왕위에 오른 태종이 당시 정계와 군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민제의 아들 민무고와 민무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종은 훗날 세자인 양녕대군이 왕위에 오르면 민씨 형제가 외척이 되어 권세를 휘두르게 될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을 유배 보내버렸죠. 이후 민씨 형제를 죽여야 한다는 상소가 계속 올라오자 민제는 어떻게든 자신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 태종에게 부탁해 민무고와 민무질의 유배지를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기게 되죠. 하지만 이후 아들들의 일 때문인지 병을 얻어 자리에 누웠다가 1408년 9월 7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후 그의 아들 4명은 모두 태종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어쩌면 사위가 아들들을 죽이는 꼴을 보기 전에 세상을 뜬 것이 민제에게는 다행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네요. 4대 국왕인 세종의 장인 시몬은 태종의 맏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로 있던 시절 일개 왕자에 불과했던 충녕대군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냈는데, 훗날 충녕대군이 왕으로 즉위하면서 국구가 된 인물입니다. 시몬의 가문은 고려 말부터 강력한 권세를 자랑했는데, 시몬이 국구인 민제의 아들 민무율과 사돈을 맺기까지 하면서 그와 가문의 권세는 그 후로도 계속 이어질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심씨 가문의 권력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것을 경계하던 상황 태종이 시몬이 국구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것을 보고는 큰 위기감을 느끼며 세종이 즉위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시몬을 처형시켜버렸죠. 앞에서 나온 민제의 여흥민씨 집안과 시몬의 청송 심씨 가문이 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방원에게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방원이 그들을 죽인 이유는 그들 가문의 권세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면서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심씨 가문이 더 문제였는데, 시몬의 아버지 심덕부는 여말선초 고려의 군부에서 최영과 이성계 다음에 서열에 있던 실력자였고, 조선이 세워진 이후에는 그의 아들들이 군부에 요직에 앉으면서 조선의 군부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계와 이방원이 모두 견제를 해오던 가문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심덕부의 6째 아들 심종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던 이방간과 대놓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류를 하다가 유배를 가게 되고, 7번째 아들인 심정은 양녕대군에게 군사적인 지식을 알려주라고 붙여놨더니 매와 여자를 바치는 등 오히려 양녕대군이 비행을 저지르는 걸 옆에서 부추기며 계속해서 태종의 심기를 건드려 왔습니다. 그래도 청송심씨 가문이 그동안 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태종은 그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었는데, 세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세종이 일개 왕자에 불과했을 때는 그의 처가인 시몬의 집안이 권세가 강한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세종이 왕이 되면서 시몬이 국구가 된 상황에서는 세종이 심씨 가문의 권세에 짓눌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시몬은 본인이 저지른 죄가 딱히 없었음에도 그의 가문의 권세가 너무 강하다는 것과 왕의 장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죽음을 맞게 되었죠. 6대 국왕 단종의 장인인 송현수는 수양대군과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 사이였는데, 자신의 딸을 단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국구가 되었습니다. 단종이 세조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물러난 후 조정에서는 송현수를 탄핵했지만, 세조는 절친한 친구였던 송현수를 어떻게든 지켜주려 했죠. 하지만 단종복위 운동이 일어나고 송현수가 거기에 휘말리면서 더 이상은 세조도 친구였던 그를 지켜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송현수는 장영 100대를 맞고 먼 지방의 관노가 되었다가 1457년 음력 10월에 영모에 가담했던 금성대군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고 하네요.
11대 국왕 중종의 장인 윤여필은 신수군의 딸이었던 중종의 첫 번째 부인 신씨가 중종 반정 직후 폐비되고 그의 딸이 중종의 새 중전이 되면서 국구가 되었죠. 그 이유는 바로 윤여필이 반정 1등 공신인 박원종의 매형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윤여필의 딸은 훗날 인종이 되는 세자를 낳은 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고 외손자인 인종마저 즉위한 지 8개월 만에 승하해버렸으며 아들인 윤임은 을사사화 때 문정왕 후측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죠. 그렇게 자식들과 손자가 죽고 가문이 몰락하는 것을 지켜본 윤여필은 아들이 죽은 후 10년을 더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18대 국왕 현종의 장인 김우명은 명제상으로 소문난 김육의 아들로 그는 아버지처럼 똑똑한 인물은 아니었지만 딸을 세자였던 현종에게 시집 보내면서 훗날 국구가 되었죠. 사위인 현종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에는 같은 서인이었던 송시열과 대립했고 외손자인 숙종 시절에는 왕의 오촌 숙부들과 정치적인 대립을 벌이던 그는 왕족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 하다가 오히려 종친을 모함한다는 탄핵을 받아 관직에서 쫓겨났고 상심이 컸던 나머지 술에 빠져 살다가 2달 만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19대 국왕 숙종의 장인인 민유중은 서인의 지도자인 송준길의 사위이자 서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송시열의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숙종의 정비였던 인경왕후가 죽고 그의 둘째 딸이 숙종의 계비인 인현왕후가 되면서 국구가 되었죠. 장인과 스승의 영향을 받아 뼛속까지 서인이었던 그는 남인들과 격렬한 당파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민유중이 나라의 병권과 자금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을 장악한 채 중요한 일들을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친인척들까지 끌어들여 관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상소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민유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사위인 숙종에게 자신을 탄핵한 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죠. 하지만 그의 생각과 달리 숙종은 그 이후로 다시는 민유중을 만나주지 않았고 사위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그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은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1687년 58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조선의 마지막 국왕인 순종의 장인 윤태경은 임진왜란 때 대신 윤두수의 후손으로 태자였던 순종의 태자빈이 죽고 순종이 그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조선의 마지막 국구가 되었죠. 순종이 왕으로 즉위할 시점에서는 이미 대한제국이 망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윤태경도 아예 친일로 돌아서 버렸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일제로부터 많은 자교와 돈을 받았지만 엄청난 사치를 부린 끝에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써버린 후 빚쟁이가 돼버리면서 고종이나 순종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니기 바빴다고 하죠. 이완용 못지않은 매국노로 유명한 친형 윤덕영과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주먹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일제조차 빚더미에 올라앉은 윤태경을 보고는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지 그에게 내린 자기를 박탈해버렸고 결국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는 중국으로 야반도주를 한 후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았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효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직 북벌만 외치던 인물이 아니라 황폐해진 조선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그런 훌륭한 왕이었죠. 그런데 이 효종은 재미있는 일화를 많이 남기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효종의 일화들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효종은 어려서부터 무예를 갈고 닦는 걸 좋아했다고 하죠. 그래서 한가한 날에는 말을 타고 무예를 시험하곤 했는데 그때 쓰던 청룡도와 큰 몽둥이가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정말 효종이 대단한 것은 힘께나 쓰는 장사들이나 무사들도 이 무기들을 마음대로 능숙하게 다룰 수 없었지만 효종은 그런 청룡도를 자유자재로 휘둘렀다고 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정무가 끝나면 말을 타고 월도나 철퇴를 휘두르며 무예를 갈고 닦았는데 이 무기들도 굉장히 묵직한 무기들이었고 주로 힘이 센 무관들이 사용했던 무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만한 무관들은 무게를 이기지 못해 능숙히 다루지는 못했던 반면 당시 굉장히 몸집이 크고 기골이장대하던 효종은 다른 무관들보다 월도나 철퇴, 청룡도 같은 무기들을 잘 다룰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효종이 즐겨 쓰던 이런 무거운 무기들은 훗날 무예 익히는 걸 좋아하던 왕족 중 한 명이 다시 쓰기도 하는데요. 그는 바로 사도세자였죠. 심지어 사도세자는 효종이 쓰던 청룡도와 큰 쇠몽둥이를 불과 15살부터 썼다고 하는데 무예에 관심이 많았던 사도세자는 무예신보를 편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효종에게는 팔장사라고 불리는 8명의 호위무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팔장사는 효종이 아직 복림대군이었던 시절 청나라의 볼모로 끌려갔을 때부터 효종을 호위한 인물들로 훗날 효종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고 왕위에 즉위했을 때도 여전히 효종의 근처에서 그를 지켜줬다고 하죠. 효종이 청나라에 끌려가던 중 평안북도에 있던 용만이라는 지역을 지나갈 때 이곳에서 이 팔장사를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용만 팔장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워낙 무예를 좋아했던 만큼 효종은 재위 내내 이 팔장사를 각별하게 챙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대소신료들은 왕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인사를 처리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였다고 하죠. 또한 효종은 팔장사 중 오요성이라는 인물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효종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돌아올 때 4살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 현종을 교자에 태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장사가 돌아가면서 현종을 등에 업고 갔다고 하죠.
그런데 현종이 다른 장사들에게 업힐 때는 계속 울었던 반면 오효성에게 업히면 울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오효성이 심양에서 한양에 도착할 때까지 혼자 현종을 업고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때 어린 현종이 오효성의 옷에 침도 흘리고 깨물기도 하는 바람에 옷이 많이 닳았다고 하죠. 한편 효종이 조선에 도착하고 나서 세자 자리에 오른 뒤 팔장사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그들의 초상화를 그려줬다고 하는데요. 그때 오효성은 현종을 업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게 했다고 하죠. 이후 효종은 오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취기가 오른 효종이 오효성을 총애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팔을 잡고 대화를 하려고 하자 오효성은 황송해하며 잡은 팔을 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빈정상한 효종은 갑자기 검은 고를 들고 오효성의 어깨를 내리쳐버렸고 그렇게 오효성은 어깨를 크게 다치게 되었죠. 다음날 술에서 깬 효종은 이 사실을 알고 오효성을 불러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효종은 세자 시절부터 술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효종은 술로 인해 말실수하다가 화를 자초하기 일쑤고 크게는 천하와 국가를 잃고 작게는 일신을 망치는 것이 술이다라며 술의 비관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효종은 조선 관리들의 음주 문화를 비판하기도 했으며 관리들에게 술을 줄이라는 교지까지 내렸고 1658년에는 아예 금주령까지 내렸을 정도로 술을 극혐했죠. 이 오효성의 일화는 이덕무가 지은 청장관전서에서 나오는데 이덕무도 오효성의 후손이 기록한 것을 기록한 것이라고 출처를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효종이 오효성의 어깨를 검은고로 내리쳤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야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죠. 효종이 개인적으로 총애한 인물은 팔장사뿐만 아니라 장현이라는 인물도 있는데요. 장현은 역관으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에 갈 때 함께 가게 되었는데 이후 역관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은밀히 청나라의 사정을 파악하고 여러 정보를 모았으며 청나라의 주요 인물들과 인맥을 쌓아 교섭자의 역할까지 해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조금 더 나은 심양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40여 년간 무려 30여 차례나 북경을 오가며 조선의 대소사를 도맡아 처리했고 뛰어난 외국어와 외교 실력으로 수차례 조선을 위기에서 구하면서 역관으로서는 하기 어려웠던 엄청난 역할을 소화해냈던 것입니다. 그러던 1653년 어느 날 역관들이 청나라에 갈 때 무려 50수레가 넘는 인삼을 가져가다가 걸린 적이 있는데 이때 장현을 탐탁치 않게 여겨오던 문관들은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삼의 주인은 장현이다라는 모함을 했던 적이 있죠. 그렇게 잘못하면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장현은 효종이 노골적으로 그를 비호해 주었던 덕에 처벌을 받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을 위해 청나라의 기밀 정보와 비밀 문서를 입수하는 등 첩자 역할을 수행했으며 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제조가 금지된 화약과 화포 등의 무기를 밀매하기도 하는 등 목숨과 개인 재산을 아끼지 않고 위험한 일을 자발적으로 했다고 하죠. 이후 왕위에 오른 효종은 그간의 공을 인정해 역관에 불과했던 장현을 45세의 젊은 나이에 정의품 자원대부로 임명할 정도로 그를 굉장히 총애했다고 합니다. 이후 장현은 숙종 3년에 종일품 숙록대부에 이르기까지 했던 최고의 역관이었죠. 그리고 장현에게는 훗날 궁녀로 입궁하게 되는 오촌 조카가 있었는데 그녀가 바로 희빈장 씨입니다. 그 외에도 북벌을 준비하던 효종이 이완 장군을 등용할 때의 일화도 굉장히 재미있는데요. 어느 날 효종은 한밤중에 무신들을 급하게 궁으로 들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군졸들에게 촉이 없는 화살을 주고 이 무신들이 국내로 들어오면 활을 쏘라고 했던 것이죠. 그렇게 새벽에 입궁하다가 난데없이 날아오는 화살에 무신들은 굉장히 당황해하며 허둥대고 있었는데 오직 이완만이 어명을 받들어야 한다며 여러 발의 화살을 맞으면서 화살비를 뚫고 효종 앞에 도착했던 것이죠. 그리고 효종은 그에게 어떻게 올 수 있었냐고 물으니 그는 전하께서 급하게 부르시니 어떤 큰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관복 안에 두꺼운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화살이 날아와도 개의치 않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효종은 이완의 충성심에 크게 감탄하며 이완에게 상을 줌과 동시에 북벌의 최고 지휘관으로 임명했다고 하죠. 효종은 가정생활에도 충실한 인물이었는데요. 과거엔 스승을 존경하라는 의미로 땅바닥에 책을 놓은 채 허리를 숙여서 수업을 받았다고 하죠. 그런데 효종은 너무 사랑스러운 세자의 허리가 아플까봐 세자가 보는 책이 공자의 말씀이 적힌 논어인데 어찌 바닥에 두고 수업을 할 수 있느냐며 책상에 올려놓고 하라고 했지만 실패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다정하고 풍채도 좋았던 효종은 의료사고로 인해 북벌은 하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워낙 갑자기 죽었던 탓에 정사와 야사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1659년 4월 한 노인이 창덕궁 도남문 앞에 호련히 나타나 궁을 향해 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6월에 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이니 불타버린 경복궁 터에 초가를 짓고 그곳에서 화를 물리치는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라고 외쳤다고 하죠. 그러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미친놈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2달 뒤인 6월 효종이 갑자기 사망을 했던 것이죠. 또한 효종의 부마인 정재륜이 저술한 공사견문록에는 1659년 4월에 세자가 학질에 걸려 오랜 기간 알아 누워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학질 걸린 사람을 놀라게 하면 학질을 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효종은 세자를 창덕궁 경운각 아래에 있게 하고 궁녀를 시켜 몰래 기와를 가지고 누각 위로 올라가 밑으로 던져 깨뜨리고는 궁녀 누구가 누각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일제히 외치게 했다고 하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명의 나이든 궁녀가 난 4대 조정을 받들었는데 궁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조용히 진정시키는 게 정상이지만 아무 일도 없이 일부러 무슨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였으니 상서롭지 못한 징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노인이 나타났을 때와 세자 학질 때가 둘 다 효종이 죽기 2달 전에 일어난 일이니 확실히 좋지 않은 징조가 보이긴 한 것 같네요. 그 외에도 정재륜이 저술한 한거만록에서는 효종이 죽기 1달 전에 창덕궁 후원에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의 시를 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를 다 읊고 나서 9월에 단풍이 들면 다시 부르겠다라고 말한 뒤 갑자기 슬픈 표정을 지으며 뒷날 다시 만날 것을 어찌 기약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고 하죠. 이런 걸 보면 효종 자신도 어느 정도 자신의 수명이 다한 것을 알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3대 임금이자 세종대왕의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태종은 1367년 태조 이성계와 신의왕후 한씨의 5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어릴 때부터 무예보다는 글 읽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16세의 어린 나이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인 17세에 문과에 급제했는데요. 이때 아버지 이성계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특히 재미있는 건 태종의 성격입니다. 철혈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의외로 재치 있는 말솜씨를 가진 임금이었습니다. 한 번은 신하들이 별궁을 짓는 것을 반대하자 그러면 내가 길바닥에서 이슬 맞으면서 자란 말이냐?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그러자 신하들이 무서워서 우리 전하께서 성군이 되긴 어렵겠다며 통곡을 했더니 그냥 화 좀 내봤다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별궁을 지었다고 하네요. 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창덕궁에 새로운 정자를 지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신하들에게 정자 이름을 지어달라고 했더니 청령이라는 이름을 올렸죠. 그런데 태종이 난 이것보다 해온이라는 이름이 더 마음에 든다 라고 하자 신하들이 전하, 가히 최고의 이름입니다 라고 아부했답니다. 그러자 태종이 임금이 뭔 말만 하면 신하들은 아부하기만 바쁘구나라며 핀잔을 줬다고 하죠. 하지만 결국 정자 이름은 태종이 원하는 대로 해온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태종의 또 다른 재미있는 특징은 사냥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종묘의 나라에 일을 고하러 가다가 갑자기 사냥이 하고 싶어서 복장을 다 벗어던지고 혼자 사냥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신하들이 태상왕도 편찮으시고 종묘에도 일이 있는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라고 잔소리를 하자 아니 임금이 사냥하는 게 뭐가 잘못된 것이냐? 라며 화를 냈다고 하죠. 게다가 태종은 상왕이 되고 나서도 사냥을 자주 갔는데요. 아들인 세종대왕이 살이 쪘다며 데리고 나가서 운동도 시키고 그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부엉이를 무척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궁궐에 부엉이가 울면 밤새 잠을 못 이룰 정도였죠. 심지어 궁궐 수비대에게 귀신 쫓는 탈을 쓰고 경계에 근무를 서게 했고 부엉이를 쫓으려고 밤에 궁 전체에 불을 환하게 밝히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당시 세간에서는 이를 두고 태종이 신덕왕후 강씨의 원혼이 부엉이로 나타났다고 여겨서 무서워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고 하죠. 태종은 또 여성 편력이 매우 심했다고 하는데요. 후궁만 무려 9명을 두었고 자녀가 29명이나 되었답니다. 이 때문에 왕비인 원경왕후와 자주 싸웠다고 하죠. 한 번은 태종이 젊은 궁녀를 데려와 안마를 시키고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리에 통증을 느껴 깨어보니 궁녀가 태종의 다리를 잇는 힘껏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러면 큰 벌을 받았겠지만 태종은 그냥 내쫓기만 했죠. 하지만 이 궁녀가 2년 후에도 계속 말썽을 부리자 결국 궁 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하니 물에 넣든 목을 자르든 알아서 하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태종은 또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의외로 관대했다고 하는데요. 한 번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 창덕궁이 너무 멋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가 잡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궁궐에 함부로 들어가면 80대의 곤장을 맞는 중형을 받았는데 태종은 모르고 한 일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라며 그냥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재미있는 일화가 어린이들과 관련된 건데요. 10살 먹은 아이들이 공에다 태종, 효령대군, 충령대군 등의 이름을 붙이고 차면서 놀다가 잡혔다고 합니다. 심지어 효령대군이라고 적힌 공이 물에 빠지자 큰일 났다, 효령이 빠졌다 라고 떠들었죠. 당시에는 임금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큰 벌을 받았는데 태종은 애들이 뭘 알고 그랬겠냐? 라며 웃으면서 넘어갔다고 합니다. 태종은 자식들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는데요. 첫째 아들인 양녕대군이 세자 시절에 기생과 사귀다가 걸렸다고 합니다. 기생이 쫓겨나자 양녕대군이 식음을 전폐했는데 태종이 기생도 풀어주고 비단의 고기까지 보내며 달랬다고 하죠. 하지만 양녕대군은 계속해서 말썽을 부렸고 결국 세자 자리에서 폐위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태종은 양녕대군을 죽이지 않고 보호해줬습니다. 둘째 아들인 효령대군은 불교에 심취했는데요. 당시 불교를 매우 싫어하던 태종이었지만 신하들이 왕자가 불교에 빠지는 건 좋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그건 효령의 취미 생활인데 취미도 못하게 하라는 거냐? 라며 오히려 신하들의 말을 막았다고 합니다. 훗날 세종대왕이 되는 셋째인 충녕대군은 어릴 때부터 너무 책을 좋아해서 눈병이 났습니다. 태종이 책 읽는 걸 못하게 했더니 몰래 책을 숨겨두고 병석에서도 공부했다고 하죠.
또 태종은 우리 주상이 일이 총명하고 효심이 깊으니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라며 세종을 무척 자랑스러워했다고 해요. 특히 막내 아들 성령대군을 무척 사랑했는데요. 당시 왕자는 결혼하면 궁 밖으로 나가야 했지만 성령대군은 예외로 궁 안에서 살게 했죠. 그런데 성령대군이 14살의 어린 나이로 죽자 태종은 너무 슬퍼서 불교를 싫어하면서도 도성 안에 절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코끼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이유라는 사람이 코끼리를 보고 추하다며 놀리다가 코끼리한테 밟혀 죽는 사고가 발생했죠. 처음에는 코끼리를 죽이려고 했지만 외교 문제가 생길까봐 전라도 순천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향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끼리가 섬에 가서 먹이를 거부하고 슬프게 울기만 하더니 뼈와 가죽만 남아버렸죠. 결국 태종이 불쌍해서 귀향을 풀어줬는데 이번엔 먹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전국을 돌아가며 키우게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메뚜기 떼가 창궐했을 때입니다. 태종이 메뚜기 몇 마리를 잡아오게 한 후 가장 큰 놈을 골라서 내 놈이 백성의 곡식을 갉아먹는다니 차라리 내 오장육부나 갉아먹어라 라고 외치더니 살아있는 메뚜기를 그대로 삼켜버렸다고 합니다. 깜짝 놀란 신하들이 빨리 의원을 부르라고 했지만 태종은 멀쩡했고 이후 메뚜기 떼는 사라졌다고 하네요. 태종은 말년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도 백성들을 위해 직접 나서서 하늘에 비를 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죽기 직전에는 내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반드시 이날만이라도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태종의 기일인 음력 5월 10일에는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비를 태종우라고 불렀다고 하죠. 태종은 킬방원이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냉철한 정치가이면서도 재치 있는 농담을 즐기고 때로는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준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냉혹한 결단을 내리기도 했지만 그 덕분에 조선의 기틀을 다질 수 있었죠. 이런 태종의 업적이 있었기에 그의 아들 세종대왕 시대의 태평성대가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태종 이방원의 재미있는 일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의 9대 국왕인 성종은 따뜻한 성품과 넓은 아량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성군으로 이름난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왕이 백성들의 삶을 직접 살피기 위해 평상복 차림으로 궁밖을 다니던 미복자맹을 자주 다니기로도 유명했죠. 오늘은 성종의 미복자맹과 관련된 이야기 중 가장 유명했던 김이동이란 백성과의 일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야사에 있는 내용이니 그저 재미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자맹을 나갈 때는 일반 양반의 옷을 입고 궁 밖으로 나와서 백성들을 살피게 되는데 보통 한두 명의 무예 별감들이 그 뒤를 따르지만 성종은 백성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 이들마저도 멀찌감치 떨어뜨린 채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밤만 되면 옷을 갈아입은 성종이 어두운 한양의 거리를 돌아다닌 탓에 중신들은 늘 그런 성종을 말리기 바빴지만 그럼에도 성종은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맹을 나갔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종이 지금의 종로인 운종가로 나와서 광통교라는 다리를 지나던 중 한 백성이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나이는 40 정도 돼 보이는 행색이 초라한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늦은 밤중에 길에서 졸고 있는 걸 이상하게 여긴 성종이 그를 깨웠고 잠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이름이 김이동이라고 밝혔죠. 자신은 경상도 흥해에 사는 숫장수인데 몇 해 40이 넘도록 어진 임금님이 계시다는 한양 구경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벼르기만 하다가 간신히 돈을 마련해서 고향을 떠나 한양으로 출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수십 일 만에 겨우 이곳에 도착해서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으니 여기가 한양이란 대답을 들을 수 있었고 이후 어떻게 저녁은 사 먹었지만 잠잘 곳을 찾지 못해 이곳에서 밤이 새기를 기다리는 중이라는 대답을 했는데요. 자신의 말을 마친 김이동은 성종에게 그러는 댁은 네 시기에 이 밤중에 길거리를 돌아다니냐며 보아하니 생김새도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혹시 임금님이 계신 집이 어딘지 알면 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죠. 바로 눈앞에 그 임금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김이동을 보며 성종은 새어나오는 웃음을 겨우 참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자신을 보기 위해 먼 곳에서 올라온 김이동의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잠시 후 성종은 시치미를 뚝 떼고 나는 동관에 사는 이첨지라는 사람이요. 내가 임금이 계신 곳을 알고 있기는 한데 대체 임금에게 무슨 말을 전하려고 그러시오? 라고 물었죠. 그의 말을 들은 김이동은 순박한 웃음을 지으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소? 다만 우리 고을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금님께서 워낙에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평소에 걱정 없이 잘 산다는 말을 많이 들었소. 그래서 기왕 올라온 김에 임금님을 한번 뵙고 돌아가고 싶었소. 빈손으로 뵙기는 뭐할 것 같아 우리 고장에서 나는 전복과 해삼 말린 것을 좀 짊어지고 왔지요. 임금님께서 이걸로 한 끼 반찬이나 하셨으면 하니 대기 임금님을 꼭 좀 뵙게 해주시오 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종이 손짓을 하자 멀리서 대기하고 있던 무예 별감들이 급히 달려왔고 성종은 그들에게 몇 마디 귓속말을 한 뒤 김이동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면 곧 임금을 만날 수 있게 해줄 테니 안심하고 이들을 따라가라고 알려줬죠. 김이동은 서울 양반이 거참 인심도 좋구만 하고 기뻐하며 무예 별감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다음 날 성종은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김이동이 묵고 있는 무예 별감의 집을 찾아갔죠. 성종을 본 김이동은 몹시 반가워하며 이첨지는 참으로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처음 보는 시골 사람을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소. 그런데 혹시 오늘은 임금님을 뵐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는 별감들은 깜짝 놀라며 감히 왕 앞에서 무례한 말투를 보이는 김이동을 나무라려고 했지만 성종은 급히 그들을 눈짓으로 말리고는 임금을 만나려는 당신의 마음은 참으로 갸륵하지만 원래 벼슬이 없는 사람은 임금을 만날 수 없게 돼 있다. 그럼에도 당신이 그렇게나 꼭 임금님을 뵙고 싶다면 벼슬자리를 얻어서라도 만나볼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혹시 원하는 벼슬이 있다면 말해보라고 했죠. 김이동은 생각지도 못했던 벼슬 얘기를 듣자 난처해 하더니 우리 마을에 충이라는 벼슬을 하는 박충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그 충이라는 벼슬이 내게는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댁이 무슨 수로 내게 그런 벼슬을 시켜주겠소. 벼슬이 없으면 임금을 뵐 수 없다니 그냥 돌아갈 수밖에요. 그래도 이왕 왔으니 내가 가져온 선물이라도 좀 전해주시오 라고 말하고는 전복과 해삼을 싼 보퉁이를 주섬주섬 꺼냈습니다. 그런 김이동을 본 성종은 웃음보가 터지는 것을 겨우 참으며 자신이 어떻게든 힘을 써볼 테니 하루만 더 기다려달라고 그를 설득했죠. 혹시 벼슬자리를 얻게 되면 이 선물을 직접 임금님께 바칠 수도 있을 거라는 말에 넘어간 김이동은 그렇게 하룻밤을 더 무예별감의 집에서 묵기로 합니다. 이후 입궐한 성종은 이조판서에게 명해 그를 충의초사로 임명했죠.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되자 김이동은 무예별감으로부터 알 수 없는 관모와 관복, 남학신을 받게 됩니다. 어리둥절한 김이동이 이첨지는 어디로 간 거냐며 물었지만 무예별감은 아무런 대답 없이 그를 대궐로 데려갔죠. 그렇게 한 손에 해삼과 전복을 든 꾸러미를 든 김이동이 본 것은 용상에 앉아있는 임금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던 인물은 김이동에게 네가 짐을 보러 수백리 길을 왔다는 말을 들었으니 겁내지 말고 고개를 들어 짐을 쳐다보아라 라고 말했고 용기를 내서 겨우 머리를 든 김이동이 본 것은 바로 이틀이나 자신과 마주 앉아 얘기를 하던 이첨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리둥절한 김이동은 이첨지가 대체 어떻게 여기 와 있소? 라며 성종에게 물었고 그 말을 들은 신하들은 모두 죽일 듯한 눈빛으로 김이동을 째려봤죠. 그제서야 이첨지가 바로 임금이라는 것을 깨달은 김이동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신하들은 감히 왕에게 무례하게 군 김이동을 엄벌에 처하자고 했지만 성종은 그런 신하들에게 김이동과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해줬죠.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도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던 김이동은 가지고 온 해삼과 전복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그 모습을 본 성종이 웃으며 그것을 주우라고 말한 뒤 저 해삼과 전복은 희동이 나를 위해 먼 길을 걸어 갖고 온 것이니 내 고맙게 먹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후 김이동에게 후한 상금을 내리며 그를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김이동은 뜻하지 않게 충이벼슬을 얻게 된 채로 걸어서 올라올 때와는 다르게 다시 고향에 돌아갈 때는 말을 타고 금이환양을 하게 되었다고 하네요.